한 세미나홀에서 경악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석유 같은 자원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석유보다 더 귀한 보물이 한국에 존재합니다. 그 가치는 억만금 백지 수표를 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으로 학술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원도 없고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인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일본 대표자가 손가락질하자 비웃음 소리가 학술회장이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꽉 쥔 비밀카드 공개 후 웃음소리가 박수소리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공개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학술회의 한국인 대표자로 참가하게 된 임세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6살 때 뉴저지로 이민 가면서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학술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은 사실 자원적으로 보면 석유와 큰 광산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이고 교육적 시스템이 좋다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처럼 에너지로 불을 이루고 공장과 기계를 돌리는 나라들, 호주의 철과 석탄, 캐나다의 울창한 숲과 거대한 호수까지 모두 좋은 자원을 무기로 삼았는데 한국은 정작 아무 자원 없이 연료와 광물을 해외에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 세계 6위 수출 강국, 한국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건을 전 세계로 보내는 게 가능한가? 도대체 한국은 왜 성공한 걸까? 수많은 질문들 속에 그때 문득 한국에 계신 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늘 해주셨던 이야기가 결국 그날 학술회장을 뒤집어 놓을 충격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비밀카드인 석유보다 더 귀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창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사연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자원을 모르고 있었구나. 후회가 되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학술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자원과 지정학 학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자원이 국가의 부와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발표자로 도쿄대 사토 다이스케 교수님이 단상에 오르셨는데 왠지 모르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유나 광물이 부족한 국가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보십시오. 그들의 부와 힘은 에너지 자원 덕분입니다. 만약 자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강력할 수 없었겠지요. 교수님이 리모컨을 눌러 차트를 띄우자 자원 부국들의 GDP 수치가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만 대표 린메이링 박사님의 차례였는데 일본 교수님의 의견을 뒷받침하듯 세계 상위 20개 경제국 중 14개국이 풍부한 석유가스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좌우하고 있죠. 자원이 곧 힘입니다. 몇몇 분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조용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전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행사장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컬럼비아대 브라운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교수님, 논리적이시긴 한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국은 유전도 거의 없고 광산도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까? 미국의 원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결이 있나요? 또 다른 대학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석유 같은 자원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석유보다 더 귀한 보물이 한국에 존재합니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가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패널인 저 임세호를 향했습니다. 무대 위 배우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제 얼굴은 긴장감과 목을 메이게 만들었고 다리는 탁자 밑에서 덜덜 떨렸어요. 노트북을 꼭 움켜쥐고 손이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부산 앞바다 이야기, 은빛 고등어가 잔뜩 실린 그물과 파도 위를 맴돌던 갈매기들,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브라운 교수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은 석유도 없고 광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무역 규모 6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선박, 배터리, 영화음악까지 전 세계가 찾습니다. 자원이란 개념부터 다시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리모컨을 눌러 하얀 세계 지도를 띄우고 바다를 가리켰어요. 저도 한때는 석유 매장지가 국가부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며 석유 매장량 지도로 돈이 흐르는 방향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귀한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의 바다입니다. 청중 일부가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속삭였어요. 바다라고? 비웃음 섞인 숨소리도 들렸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말에 청중은 숨을 죽였는데 몇몇 분은 서로 힐끗거리며 킥킥 웃기도 했습니다. 바다라고? 설마 그게 자원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도 바다는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원인가요? 하는 듯한 조롱 섞인 웃음이었죠. 저는 그 목소리도 분명히 들었어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선을 생각해 보세요. 부산과 인천에서 출발해 자동차와 컴퓨터, 의약품을 싣고 전 세계를 누비는 배들, 새벽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과 바람에 말려 반짝이는 김까지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이 바다가 바로 한국의 비밀입니다. 행사장의 공기가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서 몸을 앞으로 숙여 집중했고 노트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겁게 벅찼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바다를 무기로 삼아 항만을 짓고 선박을 건조하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다른 국가 교수님들은 진짜 몰랐어요라며 속삭였습니다. 무거웠던 그 공간이 마치 한순간에 열린 문처럼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바다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인천항과 부산항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한국의 항만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나마를 보세요. 1977년 운하 운영권 일부를 되찾은 뒤 1년에 1200척 넘는 배가 지나가며 나라 소득 15%를 벌고 있습니다. 유전 하나 없어도 물길로 구군을 바꾼 거죠.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장 한국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새벽빛이 비치는 인천항과 한낮의 부산항이 나란히 등장했죠. 거대한 크레인이 철제 거인처럼 서 있었고 컨테이너선이 형형색색 블록처럼 줄지어 정박해 있었어요. 이 두 항만이 한국 무역의 심장입니다.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핵심부터 꺼냈습니다. 인천 사진 속 크레인은 아파트만 한 높이였고 빨강 파랑 초록 컨테이너가 번개처럼 이동했어요. 경적 소리, 철판 부딪히는 금소금, 갈매기 울음이 뒤엉켜 항만 전체가 거대한 공장처럼 들끓었죠. 인천항은 1883년에 문을 열었어요. 지금은 연간 1800만 TEU, 220여 개의 노선을 처리합니다. 옷, 스마트폰, 자동차, 카메라까지 1800만 개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통과하는 겁니다.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 학자가 그렇게나 많다고 하고 낮게 탄성을 뱉었어요. 이어 부산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태양빛이 푸른 파도에 반사돼 크레인 철골이 번쩍였고 2층으로 쌓인 화차가 천천히 선로를 질주했어요. 1876년에 개항한 부산항은 연 2800만 TEU, 320개 노선을 소화해요. 이건 벌집이 아니라 철로 만든 심장입니다. 청중이 물끄러미 상상에 잠긴 사이 저는 바닥일 지도를 띄웠어요. 부산 인천에서 뻗은 노선이 상하이, 로테르담, LA까지 거미줄처럼 이어졌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해상교통망이 한국을 세계와 묶습니다. 끊기면 한국 경제는 심장 정지예요. 우리 수출의 99%가 바다로 흘러갑니다. 화면엔 인천의 붉은 크레인, 부산의 거대한 컨테이너선 사진이 번갈아 떴어요. 바다는 도로가 아닙니다. 한국의 숨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처럼 내륙에 갇히면 중국 러시아 눈치부터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떠한 허락도 없이 원하는 곳으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바다가 두 가지 선물을 줬어요. 물류를 마음껏 돌릴 자유, 그리고 선박을 건조 정비할 거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상선해군이 세계에서 가장 믿음받는 함대가 됐습니다. 순간 중국 대표단 중 한 사람이 콧등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바다요? 물컹한 모래알보다 가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소도 짓지 않고 받아쳤어요. 방금 들으셨죠? 자원을 모래알 취급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 모래알로 대한민국은 파도를 일으킵니다. 빙글 돌아 바라본 당당은 침묵으로 얼어붙었어요. 창문 밖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박수처럼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기름 없으면 약소국이라는 낡은 공식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다고요. 저는 미소를 띠고 다음 수치를 덧붙였습니다. 전체 무역량의 98.7%가 해상을 통해 오갑니다. 이 수치는 곧 대부분의 한국 수출입 화물이 바다를 거친다는 뜻이었어요. 한 학생은 커다랗게 98.7%를 적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사토 교수님조차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리모컨을 다시 눌러 동아시아 지도 위에 화살표가 나타났습니다. 파란 화살표는 수입을, 붉은 화살표는 수출을 표시했는데요. 부산에서 유럽으로, 인천에서 미국으로, 서울에서 남미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선이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화살표들을 보세요. 부산에서 유럽으로 자동차를, 인천에서 미국으로 반도체를, 서울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의류를 나르는 배들입니다. 우리 바다는 절대 멈추지 않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수록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배가 부두에 도착하면 겐트리 크레인이라 부르는 긴 기계 팔이 컨테이너를 하나씩 들어 올립니다. 트럭이 대기에 화물을 항만 안으로 운송하고 다른 배들이 다시 화물을 실어 먼 바다로 옮기죠. 이 연결고리가 한국을 전 세계와 이어줍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접 항만을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배 엔진의 떨림을 느끼고 바닷바람에 섞인 기름 냄새를 맡아보셨는지요?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거대한 선박 아래 서서 하늘을 가린 선체를 올려다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경이로움, 바로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자 사진과 화살표, 그리고 한가운데 붉은 하트가 떠 있었습니다. 이 항만들은 한국의 숨결입니다. 혈관처럼 물류를 오가며 나라를 숨쉬게 만들죠. 이 맥박이 없었다면 한국은 성장할 수도, 연결될 수도, 오늘날의 모습을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명이 밝아지자 저는 관객석을 둘러보았어요. 놀라움과 사려 깊은 표정이 교차했는데요. 몇 분이 놀랍습니다라고 속삭이길래 제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항만과 바다가 단순한 콘크리트와 기계가 아니었음을 보여드렸거든요. 살아있는 관문이자 작은 나라를 무역 강국으로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 전경이 있었는데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수백 톤짜리 철골 구조물과 마천루 같은 크레인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용접 불꽃은 작은 번개처럼 번쩍거렸고 주황색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설계도를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한국조선업의 심장입니다. 제가 말하자 목소리가 넓은 공간에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기계 굉음이 귓가에 속삭이는 듯하고 뜨거운 쇳물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마이크에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의 65%를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합니다. 몇 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10척 중 6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중연료 추진선이라고 가스와 액체연료를 모두 쓸 수 있는 선박 분야에선 무려 80%를 차지합니다. 선박은 하역 뒤 바로 옆 독덕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도색수리 연료 보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용접 불꽃과 진동 계측기, 엔진룸의 붉은 경고등까지 생생히 묘사했어요. 이 항만은 단순 화물 창고가 아니라 물 위의 공장이에요. 선원이 쉬고 화물이 갈리고 배가 새로 태어나는 순환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갑니다. 뒤에서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어요. 컨테이너나 쌓고 자랑이나 하고 있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아쳤어요. 방금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컨테이너를 쇳덩이로만 봅니다. 하지만 그 쇳덩이가 세계를 움직이는 혈류예요. 한국은 그 혈류를 제일 빠르게 돌립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컨테이너선을 본다면 그냥 큰 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대한민국 숨결이고 바다가 만든 가장 강력한 심장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10척 중 8척이 우리 깃발을 달고 바다를 누비는 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큰 배만 짓는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바꾸었더니 거대한 회색 구축함이 드라이도크에 걸쳐 올라온 모습이 한눈에 보였어요.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용접공들이 사방으로 불꽃을 튀기며 분주히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을 뗐어요. 이제 한국조선소가 전투함을 어떻게 되살려놓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을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사업으로 확장했어요. 특히 구축함이나 상륙함 같은 해군 함정을 수년간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더 강력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해 전투함 전용 초대형 자동차 정비소 같은 곳을 소개했어요. 해군 구축함이나 상륙함이 한번 고장나면 이곳으로 들어와요. 미국 해군이 극기 설계도를 공유할 때는 국방물자 통제법 등급으로 잠금 장치를 건다고 설명했죠. 한국조선소는 그 도면을 강철문, 지문 인식, 실시간 CCTV가 갖춰진 보안실에 따로 보관합니다. 엔지니어들은 그 설계도를 토대로 3D 모델을 만들고 용접 도장 순서를 미리 시뮬레이션해요. 그래서 손대기 전에 이미 고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초대형 컨트롤룸이 나왔는데
수십 개 모니터가 함정 3D 모델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선체 온도, 금속 강도, 엔진 시험값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고 저는 미국 함장이 보안 포털에 접속만 하면 내 구축함이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도크에서 나온다는 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틈도 없어요라고 덧붙였어요. 미 해군이든 영국 해군이든 심지어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2주 안에 최신 구축함을 고칠 수 있나요? 다음 순찰 전 선체 검사를 해주십시오라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메일, 공문, 전화가 조선소 서버를 하루 종일 울려대니 연애 편지 보관함 같다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숫자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한국 MRO의 전투함 정비 납기 준수율이 98%고 세계 평균보다 50%쯤 빠르다고 했죠. 고장 재발률이 1%도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감탄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일본 대표 쪽에서 일부러 크게 코수음을 섞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접 좀 빠르다고 컨테이너 야드랑 다르겠어? 라는 투였어요. 저는 바로 정면으로 받아쳤어요. 방금 들으셨죠? 어떤 분은 군함을 그저 철판 덩어리로만 보시네요. 하지만 그 철판 한 장이 동맹국 해군의 생명줄입니다. 한국은 그걸 단 하루도 늦지 않고 살려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호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상대는 입술을 깨문 채 시선을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바다의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친 파도에서 돌아온 함정을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되살려요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화면 속 그래프가 98%를 가리키자 몇몇 청중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살짝 몸을 기댔고 창밖 빗소리가 다시 유리를 두드리는 걸 들으면서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 해군이 줄 서는 MRO 허브가 됐구나 하고 조용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주머니 속 태극기 배지가 그 순간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다음 장면을 띄웠습니다. 잿빛 구축함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이 부품과 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용접 두께를 측정하며 선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빠지면 접착제와 드라이버가 필요하듯 길이 150m, 수천 톤 무게의 전함을 보수하려면 같은 원리 같지만 훨씬 큰 규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잠깐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맞춰 가볍게 웃으며 이어갔어요. 이 배들을 다루려면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국방물자 통제라는 규정, DDTC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일종의 비밀 코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배지도 교육받은 사람만 설계도를 볼 수 있어요. 전파 차단실, 고급 잠금 장치, 보안 카메라까지 구비해 놓았죠. 슬라이드 구석에 자물쇠 지문 카메라 아이콘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엔지니어들은 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나사 하나, 회로판 하나까지 전부 기록합니다. 모든 기록은 안전한 디지털 금고에 보관하죠. 이 시스템이 워낙 철통이라 전문가들조차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는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게다가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배 하나하나를 똑같이 복제한 가상 모델을 컴퓨터에 만들죠. 상상해 보세요. 비디오 게임처럼 가상의 선박을 조립하면서 용접 배관 엔진 부품 하나하나를 그대로 복사하는 겁니다. 컴퓨터 화면에 반짝이는 3D 모델이 뜨자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며 흥미진진해했어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해군 관계자들은 전용 웹 포털에 로그인해 실시간으로 이 과정을 지켜봅니다. 용접이 끝났는지, 케이블이 설치됐는지,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인도 일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려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궁금해하며 기다릴 필요 없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는 느낌입니다. 객석에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떠서 속삭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나라 배를 지어주고 관리해 주시면 덕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방안이 또 한 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힘줘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상업용거대 선박을 짓던 기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함의 설계 건조 유지 수리까지 완벽한 원형을 그렸죠. 우리는 바다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지켜내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았을 때 심장이 터질 듯 설렜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존경 섞인 고개 끄덕임과 찬탄의 눈빛이 번지는 걸 보았어요. 한국 그 선소가 단순한 산업의 거인이 아니라
바다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과 철의 자신감이 한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이끌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행사장이 박수갈채로 뒤흔들렸어요. 천둥처럼 우르르 쏟아지는 박수 소리에 저는 마이크 앞에 얼어붙었어요. 흥분과 안도의 기운이 볼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몇 주간의 고뇌와 밤샘 준비 끝에 드디어 한국의 진짜 힘, 바다를 보여드린 순간이었어요. 사토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셨고 이어린 박사님, 브라운 교수님, 스미스 교수님까지 하나둘 기립하셔서 박수에 동참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마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듯 너무 가벼웠어요. 박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객석을 훑어보았어요. 나직지 않은 얼굴들이 존경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와, 대단해요 하며 속삭였고 기성학자들도 고개를 깊이 끄덕이셨어요. 기자들까지도 메모를 멈추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가슴에 고이 새겼어요. 박수가 잦아들자 사회자분이 다시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임세호 패널리스트님, 정말 강렬한 발표였습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렁찬 환호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어요.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꼭 쥐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바다 덕분에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혁신가이자 수호자, 그리고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어요. 검은 가운을 입은 진행자가 한 발 나섰어요. 연구원님께서 자원의 개념을 바닷길로 넓혀주셨습니다. 세미나가 끝나자 질문 공세가 시작됐어요. 영국 해군 장교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발표 덕분에 시야가 트였습니다. 한국 교선소에 더 많은 함정을 보내고 싶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약속했어요. 처음에 제가 말한 무례한 언행은 잊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도쿄 조선업계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꼭 도입하고 싶습니다라며 브로셔 뒷면에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뒤퐁 박사님은 수첩을 탁탁 치며 웃었어요. 다음 칼럼에 한국 해양 파워를 꼭 다루겠어요. 아키야마 교수님도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이제 바다를 국가자원으로 다시 봐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중국 대표단 한 명이 코웃음을 쳤어요. 숫자 좀 보여줬다고 다 믿을 줄 아십니까? 결국 미국 도움 없으면 흔들릴 텐데요. 목소리에 노골적인 조롱이 묻어났어요. 저는 미소를 지우지 않고 답했어요. 방금 그 비웃음 한번 기억해두겠습니다. 한국은 파도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필요하면 다음에도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강당 공기가 더 뜨거워졌어요. 머릿속에 한강의 야경, 부산 항만의 컨테이너 행렬, 인천 크레인 등 이 장면들은 더 이상 지역 자랑이 아니라 세계 협력의 연결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애틀 친구들, 시카고 동료들, 그리고 세계 독자들에게 전하겠어요. 진짜 힘은 바닷물처럼 국경을 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마다 흐른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세 단어를 적었어요. 바다기술연대. 다음날 아침 SOAS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여정은 의구심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노력과 창의력 그리고 바다를 최고의 자원으로 삼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항만, 조선소, MRO 시설, 디지털 트윈 해상무역, LNG 선박, 이중 연료 선박을 보고서에 담았어요. 러브콜 메시지도 인용했습니다. 보고서를 학회 전송한 뒤 의자에 기대의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느꼈어요. 석유나 광물이 아니라 출렁이는 파도와 분주한 항만, 강철 거인들이 만들어낸 자신감 덕분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목소리는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세워야 해냈구나. 우리 자랑스러운 바다 이야기를 전했구나. 저는 웃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한국이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어민 한 분 크레인, 기사님 엔지니어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인 결과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계표가 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흔들리던 사람이 아니라 한국 해양 기적의 메신저였어요. 세계가 제 말을 받아들였고 처음으로 애국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느껴질 만큼 가슴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동아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